세계적인 공대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한 강의장. 최근 떠오르는 한국의 IT 발전과 미래기술에 대한 혁신을 주제로 한 학생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페이라는 한 중국인 유학생이 모든 한국의 산업 발전과 기술은 이미 늦은 상태이며 중국은 이미 한국을 넘어선 지 오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순간 강의장 내 분위기는 조용해지고 맙니다. 중국 유학생의 말을 들은 교수는 곧장 그에게 화를 내며 믿기 힘든 발언을 하는데요. 대체 이 강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저는 지금 세계 최고의 공대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줄여서 칼텍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캘리포니아 태생의 21살 여대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랑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우주항공공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죠. 칼텍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여기는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노벨상 수상자만 40명이 넘는다니까요. 저희 학교 졸업생들은 나사, 구글, 애플 같은 곳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모두 천재들이에요. 밤새 코딩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토론하는 게 일상이죠. 특히 저희 코딩 메이트 중 한 명은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미국인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도 자주 갔다 오고 여기서는 그 누구보다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친구였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만 몰두하는 타입이다 보니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문화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 게 다였죠. 예를 들면 K-팝이나 K-푸드 같은 거요.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한국과 미국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앞선 건 사실이니까요. 특히나 기술력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을 해왔죠.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대기업을 탄생시킨 사람들은 결국 미국에서 탄생이 되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단연 실리콘밸리만이 기술의 중심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한 수업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한국이 무슨 IT야? 라고 생각했죠. 근데 발표를 들을수록 제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5G, 인공지능, 한국이 이런 걸 다 한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MIT도 아니고 스탠퍼드도 아닌 한국에서 이런 기술을 하고 의심했죠. 그런데 발표자가 계속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라고,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LG가 OLED TV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현대자동차가 수소 전기차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우리 반 중국 유학생인 페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말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중국이 더 앞섰어. 한국은 중국을 따라올 수 없어.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교수님이 얼굴색이 변하더니 페이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중국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인 건 알고 있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월등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 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오늘 우린 그 주제를 놓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걸세.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야.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조차 한국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지.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다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왜 한국의 이런 모습을 모르고 있었을까? 미국 언론은 왜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한국에 대해 검색했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터넷 뱅킹을 시작했다는 것,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다는 것, 심지어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을 출시했다는 것까지요. 이런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우고 나니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오늘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안고 강의실로 향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여전히 어제의 열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이 3355 모여 한국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중 한 무리에 끼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말했어요. 너희 들었어? 한국이 우주 산업에서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대. 순간 제 귀가 쫑긋 섰어요. 우주?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바로 물었죠. 우와, 정말? 어떤 거야? 그러자 제 친구 마이크가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렸대. 누리호라고 하는 로켓인데 완전 대박이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우주 로켓을 만들었다고요? 그것도 성공적으로 발사까지 했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리사가 덧붙였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한국이 달 궤도선도 쏘아 올렸대. 다누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달 주위를 돌고 있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K-팝과 김치의 나라였는데 이렇게 첨단 우주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니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우주 발사체부터 인공위성, 달 탐사선까지 다양한 우주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누리호만 해도 대단했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래요. 처음에는 실패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결국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런 끈기와 도전 정신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누리호는 더 놀라웠어요. 달 궤도선이라고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이 미국, 유럽,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 탐사에 참여한다니, 그리고 한국이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미국의 GPS를 주로 사용하지만 곧 한국만의 위성 항법 시스템이 생길 거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들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까 정말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우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그래서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우리 학과의 존슨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존슨 교수님은 MIT 출신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대요. 제가 한국의 우주 기술에 대해 물어보자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한국말이군요. 정말 대단한 나라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과 많이 일해봤어요. 그들의 능력은 정말 놀라워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내죠.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같은 우주 기업들에서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미국의 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에밀리, 당신이 꿈꾸는 나사의 화성 탐사 프로그램에도 한국의 기술이 많이 사용될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이미 나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거든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도 중요한 파트너죠.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동경하던 나사가 한국과 이렇게 가깝게 일하고 있다니요. 그리고 제 꿈에 한국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말이에요.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국제 협력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나사뿐만 아니라 유럽 우주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죠. 심지어 한국 최초의 우주인도 배출했어요. 우와, 한국이 이렇게나 글로벌한 우주 산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에밀리, 우주 산업의 미래는 국제 협력에 달려 있어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한국은 이미 그 중심에 서 있죠. 기술력도 뛰어나고 협력 정신도 강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나라예요.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일어났어요. 전 우주를 동경했고 나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꿈에 새로운 요소가 더해진 것 같았어요. 한국과 함께 일하는 것, 어쩌면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저희 최대 관심사는 한 기업이었는데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KAI의 홈페이지를 보니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지원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직접 우주기술을 배우고 경험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데다 문화도 너무 다르잖아요. 게다가 칼텍에서의 학업은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중 문득 지난번 수업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발표했던 친구를 찾아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제임스라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었는데 제가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하자 제임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의 IT 기술은 정말 대단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제임스가 신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임스는 우선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들어봤지?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히 최첨단 공정인 3나노 반도체는 삼성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니 믿기지 않네. 제임스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한국은 최강이지.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특히 폴더블폰 기술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다고. 그러고 보니 제 주변에도 삼성 갤럭시 폰을 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도 삼성의 폴더블폰이 선수들에게 지급됐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애플의 아이폰만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디스플레이 분야는 어때?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 그 분야도 한국이 세계 최고야. LG 디스플레이가 OLED TV 패널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화질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봐야 알 수 있는데. 제임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임스는 5G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인 건 알아. 지금은 벌써 6G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은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있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한국의 기술력이 훨씬 더 뛰어났네요. 그런데 제임스의 다음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에밀리, 혹시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전기차 시대를 이끄는 건 바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회사들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전기차 하면 테슬라만 생각했는데 그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한국 기업들이 만들고 있다니요. 제임스는 계속해서 AI와 로봇 공학 분야에서의 한국의 성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밀리, 이게 다가 아니야. 한국의 IT 기술은 실생활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한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어. 제임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걸 눈으로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제임스에게 물었어요. 혹시 한국의 IT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제임스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외국인 인턴을 뽑고 있어. 관심 있으면 교수님한테 말해서 도와달라고 해봐.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커다란 불길로 변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이 놀라운 기술들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죠. 정말. 그런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괜찮을까? 제임스는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대부분의 한국 IT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면 더 좋겠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기업들이었죠.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기술력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이 마치 영화 같았죠. 특히 90년대 후반 반도체 시장에 과감히 투자해 지금의 반도체 강국을 만들어낸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LG전자의 OLED TV 기술도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얇고 선명한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죠. 그리고 LG전자가 개발한 롤러블 TV를 보고는 눈을 의심했어요. TV를 말아 넣을 수 있다니 정말 미래의 기술 같았어요. SK하이닉스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한때 부도 위기에 몰렸던 회사가 어떻게 세계 2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도 놀라웠어요. 특히 네이버가 개발한 AI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죠.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들도 정말 혁신적이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혁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싶었죠. 그러다 문득 우리 학교에 한국 유학생들이 꽤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그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서투른 한국어에 그 학생들은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죠. 와, 한국어 하시네요. 어서 오세요. 같이 앉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물어보자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IT 기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친구들 중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인턴십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회사들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대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다른 학생도 덧붙였죠.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SK하이닉스에서 일하세요. 매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느라 바쁘시대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학생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에밀리, 왜 갑자기 한국의 IT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한국의 IT 기업에서 인턴십을 해보고 싶어서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 학생들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우와,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말해요.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지원군을 얻게 되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저에게 한국 기업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고 심지어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주위 사람들과 교수님의 도움으로 삼성전자 인턴십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곧장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삼성전자 인턴십에 합격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거든요. 한국어 공부하랴, 문화 배우랴, 비자 준비하랴. 정신없이 바빴지만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인천공항이 너무나 멋있고 첨단적이어서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았거든요. 공항 곳곳에 있는 로봇들, 얼굴 인식으로 순식간에 끝나는 입국 심사, 초고속 와이파이. 이게 바로 IT 강국 한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서울로 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느낌이었달까요?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싹 사라졌어요. 왜냐고요? 도시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첨단 기술의 전시장 같았거든요. 거리마다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시스템, 어디서나 터지는 초고속 5G 인터넷. 이런 게 당연하다는 듯이 사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삼성전자에 첫 출근하던 날,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에서 일하게 되다니.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모든 게 첨단이었거든요. 얼굴 인식으로 출입하는 보안 시스템, 홀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회의, AI 비서가 탑재된 엘리베이터.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제가 배정받은 부서는 3나노 반도체 개발팀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곳에 왔나 걱정도 됐지만 팀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특히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열정과 지식에 완전 반해버렸다니까요. 에밀리,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 작은 칩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김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제가 지금 세계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걸요. 날이 갈수록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더 깊이 매료되어 갔어요. 삼성전자의 기술은 물론이고 다른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들도 눈여겨보게 됐죠. LG전자의 롤러블 TV를 직접 보고 나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SK하이닉스의 초고속 메모리 칩의 성능을 듣고는 깜짝 놀랐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건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였어요. 회사에서 주선해준 스타트업 투어에 참가했는데 그곳의 열기와 혁신 정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작은 회사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보니 한국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물론 힘든 점도 있었어요.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급한 템포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화가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인턴십 중반쯤 되었을 때 저는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새로운 반도체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내가 감히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 제안을 한다고 하는 생각에 주눅이 들었죠.
하지만 김 과장님이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에밀리, 당신의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겐 큰 자산이에요. 자신감을 가져요.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고 놀랍게도 팀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때의 성취감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자신이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한국의 기술에 대한 존경심은 물론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제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5G 기술의 실생활 적용을 직접 경험하면서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에서 초고화질 영화를 버퍼링 없이 스트리밍하고 증강현실을 이용한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고 원격 의료 서비스를 체험해보니 마치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턴십 막바지에 이르러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앞으로의 커리어에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과 미국의 비즈니스 문화 차이,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소개했던 순간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들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했을 때 그들의 놀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편으로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삼성 C랩 같은 대기업 주도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의 혁신 정신에 또 한 번 감탄했죠.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렇게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니.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저는 이 나라의 기술 혁신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IT 인재 양성 과정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어릴 때부터 코딩을 배우고 대학에서는 산학협력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 모습. 이런 시스템이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싶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어요. 6G, 퀀텀 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 보면서 정말 감탄했죠. 특히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글로벌 기술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나라만의 힘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협력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한국의 기술에 대해 무지하고 편견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어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인턴십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아쉽긴 했지만 저에겐 또 다른 좋은 기회임은 틀림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내내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그리워졌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컸어요.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여기서 꼭 펼쳐보고 싶다. 하는 열정이 더 컸어요. 결국 미국에 돌아와서 학교를 휴학하고 삼성전자 미국 지사에 추가 인턴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출근한 날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책상에 앉아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내가 정말 대단한 여정을 겪었구나. 칼텍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미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힘든 점도 많았어요. 미국 동료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을 설명할 때마다 의아한 표정들을 마주해야 했죠.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앞서 있어? 하는 의심 어린 눈빛들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좀 아팠어요. 내가 경험한 놀라운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매일 밤 고민했죠. 하지만 삼성전자 미국 지사에 있는 직원들은 이미 한국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럴 만도 하죠. 제가 있는 곳은 미국 기업도 아닌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니까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기술력 하나만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가하고 있는 이곳. 미국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같이 진행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예요. 한국, 미국, 유럽의 기술진들이 모두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처음에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접근 방식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우리가 개발한 AI 반도체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은 50% 높이면서 전력 소비는 30% 줄이는 놀라운 결과를 냈어요. 이 성과 발표회 때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죠.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제대로 알렸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했고 한국식 기술 혁신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늘어났죠. 제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일도 많아졌어요. 가장 기뻤던 건 실리콘밸리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처럼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미래 기술에 대한 한국의 비전에 깊이 매료되어 갔어요. 6G, 퀀텀 컴퓨팅, 우주산업. 이런 첨단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특히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대한 한국의 철학은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요. 어느 날 큰 기술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어요.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기술 협력이었죠. 연단에 섰을 때 객석을 가득 메운 세계 각국의 기술 전문가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기술을 이야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술의 대변혁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한국식 혁신입니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들과 혁신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연설이 끝나고 기립박수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 양국의 장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제가 앞으로 세계 기술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너무 설레던 하루였어요. 그렇게 인턴십을 진행하던 중 잠시 교수님이 보기 위해 학교에 들렀고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놀라게 됐던 바로 그 강의장 안으로 다시 가봤어요. 그때 저는 세상을 참 좁게 보고 있었어요. 미국만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다른 나라의 기술력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죠. 특히 한국, 그저 K-팝과 김치의 나라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제가 참 부끄러워요. 편견에 사로잡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저는 마치 우물 안개구리 같았어요.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은데 제 좁은 시야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미국에 돌아와서도 그때의 기억들이 저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팀 프로젝트를 할 때면 한국에서 배운 우리라는 정신을 적용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크게 배운 건 도전 정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보자는 마인드로 도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됐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한미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이끄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나라의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양쪽 문화를 모두 경험해봤기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한국식의 빠른 실행력과 미국식의 창의성을 결합하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의 저는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이 앞으로 저희 계획에 어떤 도움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사실 가끔은 한국이 그리워요. 늦은 밤 치맥 먹으면서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들, 지하철에서 만난 친절한 아줌마들,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이런 추억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해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여기 미국에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을 알릴 수 있겠지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미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여기에서 꽃 피우고 싶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해요. 편견의 벽을 깨고 나가면 정말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우연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쩌면 다른 나라나 문화를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하지만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모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멋진 모험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올리비아 스위스라고 합니다. 저희 미국은 다양한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모든 지표에서 내림세를 보여서 우리 경제정책연구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죠. 저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는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이 있지만 요즘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서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회사에다가 정식으로 한국과 일본 출장 요청을 했었고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보자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2주의 출장 기간의 한 주는 한국으로 또 한 주는 일본으로의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경제 분석 일을 하다 보니까 각국의 같은 일을 하는 해외 동료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출장 다녀오고 나서 제가 분석했던 지표들을 해외 분석가로 일하는 담당자들에게 공유했었거든요. 모든 담당자가 제 분석 지표 자료들을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라면서 자신들 국가의 경제연구소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며 고마워했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제가 출장까지 다니면서 조사하고 분석한 지표 자료를 부정하는 외국 동료가 한 명 있었죠. 바로 일본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스즈키라는 친구였어요. 우선 제가 조사했던 내용들은 한국과 일본의 완전한 반대 현상이 핵심이었어요.
분명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던 경제 선진국이었는데 최근 들어 모든 지표가 하락하면서 한국에게 모두 추월당해버렸거든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한 곳은 추락하고 한 곳은 부유해지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전 세계 백화점 매출 순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던 곳은 신세계 백화점이었는데 과거 항상 전 세계 백화점 매출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지켜오던 일본의 백화점들은 2019년도 무렵까지 분명 일본이 부동의 1위와 2위를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해가 바뀌자마자 바닥부터 치고 올라온 한국에게 역전당해버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성장이 과거 1970년대, 1980년대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던 흐름은 완만해졌지만 지속적인 상승 그래프를 그리더니 결국엔 일본을 앞질러 한국. 신세계 백화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백화점으로 자리 잡게 되어버린 거죠. 항상 최상위권에는 일본의 백화점이 독점하다시피 했었는데 2022년도 들어서서는 한국 백화점은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했고 뒤이어 있는 백화점들도 일본 백화점이 아닌 한국 백화점들이 2위에 등극하면서 일본의 파란만장했던 과거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이런 지표들을 보고 일본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스즈키 양은 노발대발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자료들이라며 부정하더라고요. 자신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한국을 능가하고 있고 한국이 일본의 수준까지 따라오려면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면서 저에게 제대로 조사한 게 맞냐면서 성질을 어찌나 부리는지 귀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일본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진짜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면서 말이죠. 이번 이슈가 잠잠해지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모처럼의 휴가를 받게 되었었는데요. 남자친구도 없었고 혼자 집에서 휴가를 모두 보낸다는 게 좀 그래서 해외를 나갔다 오기로 했었어요.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당연히 한국이 요즘 저희 미국에서도 워낙에 유명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아이돌 BTS를 좋아해서 한국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분석가 일을 하다가 최근 본인 사업을 위해서 그만두었던 예빈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예빈 씨는 당연하게도 너무 좋다면서 한국에 오면 자신이 관광 안내자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비행기표를 예약하려는데 일본에 있는 스즈키 양에게 전화가 왔었는데요. 스즈키 양은 대체 언제 일본에 올 거냐면서 빨리 일본에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휴가 기간이라 저는 한국에 예빈 씨를 만나러 갈 거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예빈 씨랑 같이 그럼 일본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가겠다고 해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예빈 씨에게 이야기했고 예빈 씨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니 그럼 각자 일본 공항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날은 다가왔고 일본의 도쿄 국제공항에서 저희 셋은 만나게 되었어요.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세 개 국가의 아가씨들이 일본에서 뭉치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스즈키 양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에서 만난 스즈키 양은 발에 깁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발은 어디서 다친 거냐고 물어봤더니 지난번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다리가 갈라진 땅의 틈에 발이 끼면서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예빈 씨를 보고는 잘 왔다고 하면서 목발을 짚고 있던 한 손을 갑자기 펼치더니 여기가 바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 유명한 도쿄 국제공항이에요. 어떤가요? 엄청 근사하죠? 라면서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겠어요? 참고로 스즈키 양은 워낙에 보수적인 성격이어서 일본을 벗어난 적이 없는 완전 일본파예요. 그런 스즈키 양을 보고 저는 속으로 정말 너무 한심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었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 분명 얼마 전에 한국과 일본을 모두 다녀왔던 터라. 이미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만큼 알아서였죠.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저렇게 느닷없이 허세를 부리니 꼴 보기 싫더라고요.
제 눈에 보이는 일본 도쿄 공항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비교하면 한참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빈 씨는 스즈키 양의 그런 모습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스즈키 양 말대로 멋진 공항이에요. 분명 예빈 씨는 자신들의 인천공항이 훨씬 더 웅장하고 수준이 압도적이라는 걸 알 텐데 스즈키 양이 기분 나쁠까봐 세심하게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배도 고프고 해서 밥을 먹으러 공항 밖으로 나가 도쿄 시내로 갔었는데요. 스즈키는 일본 도쿄에서 인기 있는 가정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었고 그렇게 도착한 식당에서 돈부리라는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돼지고기를 양념된 밥 위에 올려서 먹는 음식이었는데 나름 나쁘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양도 괜찮았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식사비를 보고 옆에 있던 예빈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희가 먹은 식사비는 1인당 620엔이었는데 미국 돈으로 4달러 정도였고 한국 돈으로는 6,200원 정도 됐었어요. 놀라던 예빈 씨를 보고 스즈키가 왜 놀라냐면서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냐며 또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예빈 씨는 식사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인당 식사비가 평균 1만 원은 지출해야 하는데 거의 한국의 60% 수준으로 일본의 식사비가 낮았던 거예요. 당연하게도 저는 그 원인을 알고 있었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자료들을 보면 한국의 경우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 20년 동안 국민의 인건비가 약 60% 정도 올랐지만 일본은 20년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10%가 감소했거든요. 소득 수준이 20년이 지나도 계속 제자리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이라고 불렸던 일본은 정말 가난해지고 있어요. 옆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스즈키 양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또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이건 내가 조사한 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자료들에 명시되어 있는 거라고 했더니 다 잘못된 거라면서 일본은 유통 절차를 단순화하고 마진율을 줄여 국민에게 저렴한 식사비를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절대 소득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면서 목에 핏대까지 세웠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일본의 물가 수준은 동남아시아권의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에 반해서 한국은 예빈 씨가 함께 와서가 아니라 확실히 반대로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점점 발전되고 있음이 체감되는데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외진 국가를 가더라도 한국이라는 국가를 모두 알 정도고 특히나 한국의 여권 힘은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복잡하고 번거로운 입국 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곧바로 통과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져서 저렇게 더 스즈키 양이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닌가 싶었네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선진국 그룹에 속해 있던 것이 일본이었는데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면서 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심해진 것 같았어요.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즈키 양에게 더 이상 일본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눈을 가리고 있지 말고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면서 조언해 주었는데요.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해서 전 한국에 가자고 제안했었어요. 일본에서 일본 TV나 인터넷에서 주구장창 보여주는 한국의 허름한 모습만 봤을 테니 더 그랬을 거란 생각에서였고 스즈키 양에게 한국에 가자고 말했더니 처음엔 당황하면서 이 좋은 일본을 놔두고 그런 가난한 나라에 자신이 뭐하러 가서 돈을 쓰고 오냐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다리에 깁스도 해서 불편하기도 하다며 말이죠. 옆에 있던 예빈 씨가 스즈키 양의 손을 잡더니 한국에 가면 자신이 멋진 곳을 자주 보여주겠다며
가자고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3명은 일본을 떠나 한국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도쿄에서 2시간 만에 저희는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당시 스즈키 양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이티처럼 고개를 쭉 빼고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스즈키 양에게 왜 그러냐면서 실제로 보니까 도쿄 공항이랑 인천 공항이랑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라고 했던 질문에도 거의 정신이 반이 나간 사람처럼 믿지 못하겠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연신 놀라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신을 차렸는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돈도 없는 나라가 그러더니 절 보고는 대체 이 공항 지으려고 한국이 미국의 돈을 얼마를 빌렸어요? 하고 묻는 거 있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글쎄요 하고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언제 다시 봐도 정말 웅장함이 예술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수없이 많은 다채로운 해외 사람들과 최첨단화로 무장된 현대화된 시설들은 누가 봐도 감탄을 자아내게 할 정도이고 세계 어느 국가의 공항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요. 저희는 한국 공항 앞에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디를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스즈키 양이 다리가 이상한 것 같다며 울부짖기 시작했었어요. 그 소리에 너무 놀라 치마를 올려보았고 지진으로 인해서 다쳤다던 스즈키 양의 다리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부은 상태로 붕대에 압박당하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주위의 병원이라고 할 만한 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의료 지원을 받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저와 예빈 씨는 퉁퉁 부어오른 수지희 양의 다리를 보고 일단 다리를 압박하고 있는 저 깁스를 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깁스가 다리에 너무 강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여자들인 저와 예빈 씨의 힘으론 깁스를 빼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카페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빈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 직원이 말하기를 여기 카페 근처 지하도에 가면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스즈키 양이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저는 스즈키 양을 둘러매고 카페 직원이 이야기했다는 지하도로 예빈 씨와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미국인이라지만 등에 업은 스즈키 양이 너무 무거웠었고 그러다 보니 지하로 내려가면서 대체 지하에 가면 뭐가 있다고 이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가던 예빈 씨한테 지하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고 괜히 힘만 빼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물었는데요. 하지만 예빈 씨는 카페 직원이 아픈 사람을 두고 거짓말할 리가 없다면서 계속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예빈 씨가 뒤에서 스즈키 양의 엉덩이를 받쳐 올려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저는 스즈키 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분이 다가와서는 자신의 등에 업게 하라면서 스즈키 양을 도와준 건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친절하고 감사했던지 한국에서 웬 영웅이 갑자기 등장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한국인 중년분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으로도 저희가 도착한 곳에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외국인들도 진료받을 수 있는 긴급병원이라고 적힌 자동문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각국의 경제를 분석했던 저도 이건 처음 봤던 거라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지하철 긴급병원으로 저희는 들어가서 스즈키 양의 여권을 간호사로 보이는 직원에게 보여주고는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줬던 한국인 중년 남성분은 조심히 잘 치료하시고 좋은 여행하라고 하시고는 홀연히 사라지셨는데요. 자신의 시간까지 투자해가면서 위급한 사람을 아무 거리낌 없이
도와주려고 했던 한국인들의 성숙한 의식에 존경하는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치료를 도와주었던 병원 의사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는 아무래도 일본의 병원에서 잘못된 깁스 방법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던 단순한 증상이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신세계를 경험한 기분이었죠. 그때 예빈 씨가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자신도 이걸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잊고 있었다면서 원래 한국은 외국인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몇몇 곳에는 이처럼 지하 긴급병원이 건설되어 있다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분석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면서 경제 발전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다리를 다쳐 일본의 한 병원에서 깁스했던 스즈키 양은 일본인 의사의 실수로 잘못된 방법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경제 하락을 넘어서 이제는 의료 수준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일본이구나 싶더라고요. 얼마 지나 다행스럽게도 스즈키 양은 한국의 지하철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의사분의 긴급 처치를 받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다리 깁스를 다시 할 수 있었어요. 스즈키 양도 통증이 사라지자 이제야 한시름 놓았는지 아리가토를 외치면서 고맙다 연신 인사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를 보면서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에 놀랐는지 이런 시스템은 참 좋은 것 같네. 이건 인정할게 예빈 씨 하면서 농담을 건네더라고요. 그 소리에 예빈 씨는 고맙다고 하고는 웃기만 했는데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인 제가 다 스즈키 양이 얄밉더라고요. 주둥이는 살아서 끝까지 말을 저런 식으로 할까 싶었거든요. 저희는 이후 예빈 씨의 안내로 홍대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예빈 씨 말로는 홍대는 대학생과 예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장소이고 홍대 주변에는 다양한 예술 문화 공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관광하러 오면 꼭 오는 곳이라는 말도 했었죠. 실제로 도착한 홍대에는 예술 전시관, 작은 갤러리, 독립영화관 등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고 야외에도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과 클럽도 만화, 음악, 연극, 댄스 등의 다양한 문화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홍대에 도착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스즈키 양이 입을 다물고 뭔가 쭈뼛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즈키 양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어요? 다리가 다시 아파요? 라고 물어보니까 스즈키 양은 주눅이 잔뜩 든 채로 아니 원래 한국인들이 이렇게 키가 큰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스즈키 양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남자 키가 170만 넘어도 보통이거나 큰 편에 속했고 여자들도 150에서 160 이하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홍대를 지나다니는 한국인 남자들과 여자들은 체격도 컸고 키들도 쭉쭉 빵빵하였죠. 외모나 스타일도 어찌나 깔끔한지 모델만 사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였어요. 실제로 예빈 씨도 여잔데 키가 168라고 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거의 남자 키에 해당하는 키였죠. 홍대를 걸어다니며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을 무렵에 스즈키 양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분노에 찬 표정을 하면서 어딘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스즈키 양의 모습에 너무 놀라 대체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거냐며 스즈키 양을 바라봤는데 스즈키 양이 가리키는 곳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 관광객들이 일본인 여성들은 한국의 인기 있는 교복 대여 전문점에서 한국 고등학생들의 교복을 입고는 사진을 찍으며 놀고 있었는데요. 막상 그렇게 일본인 젊은 여성 관광객들을 보고 나서 보니까 홍대 주변에 한국을 찾아온 일본인 MC세대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화장품 가게부터 한국의 펜시점, 한국의 의류 전문점 등등 곳곳에 일본 MZ세대들이 있었고 스즈키 양이 크게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는 홍대의 길거리 좌식 점포에서 즉석에서 한국인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소가 있었는데 일본 MZ세대들이 그 장명소에 줄지어 서서는 한국인 이름을 만들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 모습에 스즈키 양은 나라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스즈키 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아 달래주었는데요. 스즈키 양은 일본인들은 원래 일본 이름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들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이름이란 역사와 문화의 한 일부로 여기고 있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기까지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일본인의 일본 이름이 개인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지던 한국에 와서 한국 이름을 장명하고 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예빈 씨가 떨고 있는 스즈키 양의 손을 꼭 잡아주더니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적어도 자신은 스즈키 양이 일본인이라고 해도 좋다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예빈 씨의 그 말에 스즈키 양은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었어요. 카페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스즈키를 보고는 저는 솔직히 너무 창피해서 그만 울라면서 스톱을 외쳤는데 그때 스즈키 양이 울음을 멈추더니 반대로 예빈 씨의 손을 꼭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사실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을 혐오하는 부모님 성향이 강해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한국을 깎아내리는 게 습관처럼 나왔었고 실제로 일본은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에 관해 가르치고 한국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지속해 주입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일본은 젊은 MC 세대들이 넷플릭스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와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진실을 일본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가 아닌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사실을 기반한 내용들을 습득하다 보니 예전처럼 한국을 혐오하거나 하는 풍토 자체가 일본 MZ세대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카페 밖으로 보이는 저 많은 일본 MZ세대들이 그것을 반증하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는데요. 이번 일본과 한국 여행에서 여행 그 이상의 뜻깊었던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여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